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5개월 동안 시행되던 대중교통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은 병원이나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만 남게 됐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수도권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중부와 충남, 전북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여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과 협력에 관해 고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최대 금융기구한 UBS가 위기에 빠진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를 3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블랙 먼데이를 우려하던 세계 금융시장이 한숨 돌리면서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실시한 미사일 발사는 핵반격 가상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훈련을 직접 참관하고 적이 두려워하는 핵공격 태세 완비를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미 연대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 주석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둘러싼 내용 속에 이번엔 문심으로 민주당 안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야권 인사들이 잇따라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 여권에선 양산 대원군, 섭정, 비꼬는 말들도 난무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들 두루두루 질문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이틀 동안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고 딸 김주애도 대동했습니다. 오늘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함께 북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중교통에서 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 거의 2년 반 가까이 우리 얼굴의 반을 막아왔던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건데 아직까지는 대체로 일단 쓸래요였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익숙함 때문인데요. 실제 버스와 지하철 등에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2호선 승강장. 마스크를 써야 할 의무가 사라졌는데도 이용객 대다수가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해제가 돼도 바이러스는 있는 상태니까 감기처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좋진 않으니까 가족한테도 그렇고 개인이 노력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중교통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는 수많은 인파가 버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를 쓴 모습입니다. 자유롭긴 한데 아직 걱정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약간 또 다시 약간 그 코로나가 좀 다시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도 일부 눈에 띕니다. 착용 의무 해제를 반기며 아예 집에 마스크를 두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다닐 때보다 갑갑한 것도 많이 사라졌고 마스크 벗고 다니니까 뭐 이제 마스크에 묻는 냄새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지고 피부 트러블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훨씬 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단번에 마스크를 벗기엔 아직은 눈치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3분의 2는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눈치가 보이긴 보이는데 안경에 성에가 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스크 없이 탈 수 있는 건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뚜렷이 갈렸습니다. 빠르진 않지만 늦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참 이렇게 날씨도 더워지는데 벗는 거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택시 안에서는 안 벗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서로 또 대화를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타면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아직은 좀 써야 될 것 같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린 건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여 만입니다. 그동안 마스크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벗는 걸 되레 꺼리게 되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9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27일 이후 38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22명으로 29일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고 사망자는 9명 발생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방역의 무게 중심도 감염 예방에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과 치료제 처방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최근 먹는 치료제를 확진 당일에 먹은 경우 중증화나 사망 위험을 90%까지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마스크 의무 해제가 쓰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출퇴근 시간처럼 대중교통에 사람이 많을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강력 권고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스크 의무를 푼 건 방역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염 예방도 중요하지만 중증 피해를 줄이는데 더 주력한다는 겁니다. 대량 백신 접종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도 감염보다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차례 맞아 지치기도 했고 맞아봐야 걸린다는 생각에 접종률은 제자리지만 당국은 중증화와 사망 예방 효과를 강조하며 특히 고위험군은 꼭 맞으라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처방 확대도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먹는 치료제 복용이 30일 이내에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을 전체적으로 53.6% 줄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안에 팍스로비드를 투여한 경우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은 비투여자보다 79.6% 적었습니다. 또 먹는 치료제를 확진 당일에 투여했을 땐 중증화 감소 효과는 89.6%나 됐습니다. 확진 당일 약을 먹으면 입원하거나 사망할 위험을 대부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병용 금기 약물이 많은 팍스로비드 처방이 꺼려진다면 라게브리오를 처방하라고 권유합니다. 두 가지 약물 중에 어떤 처방이 되더라도 꼭 하도록 노력을 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또 한 사람의 고통이라도 더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이 저는 의사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7차 재유행은 우려만큼 거세진 않았지만 여전히 하루 10,000명가량의 확진자가 이어지는 상황. 방역당국은 확진자 추이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이달 말 발표할 방역 완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데는 미세먼지 이유도 클 겁니다. 올봄 최악의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까지 내려져 건강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정말 미세먼지가 무척 심한 모양인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강한 미세먼지는 주로 수도권 지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로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배기가스 배출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됩니다. 실제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무척 높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그리고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그제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데다 대기 정체로 아침에 낀 짙은 안개와 오염물질이 결합해 자체 초미세먼지 농도도 크게 치솟은 겁니다. 동쪽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대기질이 나쁜 단계를 보이고 있어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외출할 때 KF80 이상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도 계속되겠고 모레 오후 남부지방부터 단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우입니다. 네, 정치권에선 지난주 개최됐던 한일 정상회담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여당이 의원수 증원 반대를 공식화하자 민주당은 제대로 논의도 전에 대일 굴욕 외교 국면 전환을 위한 나쁜 정치 행태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놓고 여야가 쓴소리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반일몰이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민주당에게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서는 닥치고 반일파리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문제 등도 이번 회담 주제로 올랐다는 얘기를 일본 관방장관이 인정했다고 오늘 띄었습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는 운영위원회를 내일 열어야 한다고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한일 정상회담 등을 따져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운영위 개최는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해도 된다는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당 차원에서 의원수 늘리는 건 안 된다고 밝힌 거죠? 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체 의원수 확대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제를 개편하는 근본 취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상제도로 바꾸는 거라면서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서 여야가 모두 참여한 국회 정개특위 소위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한 선거제 개편안 3개를 마련했습니다. 이 가운데 2개 안에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50석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정서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국회 안에서의 논의를 가로막기 위한 게 아니겠냐고 반발했습니다. 또 상대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처럼 규정하는 건 나쁜 정치 행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일 굴욕외교라고 하는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의도로 이 문제를 먼저 선제적으로 제기한 거 아닌가. 민주당의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도 잠시 뒤 비공개로 만나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같이 요구했다면서 다만 이러한 문제에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시다 총리가 2018년 발생한 레이더 초계기 갈등도 양국 간의 현안으로 지적하자 윤 대통령은 신뢰관계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과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집무실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점 대신 주 69시간 경무만 부각되자 거듭 홍보와 손질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일본 방문 결과를 언급하며 한일 관계 개선과 협력에 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보도했던 기사가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산 수입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의 산케이 신문, 일본 언론 보도였는데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외교 당국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정상회담 이후 이렇게 기시다 총리가 요구했다는 성격의 기사들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상회담 끝나고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외교 당국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있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다시 한번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하면서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의 성인 남녀 2,50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2.1%포인트가 하락한 36.8%로 집계됐습니다. 또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5% 오른 60.4%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3월 첫 주에 올해 최고점을 찍은 이후 2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부정평가는 2월 2주 이후 5주 만에 60%를 넘었습니다. 리얼미터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따른 반발과 주 69시간 근로제 정책 혼선 등이 겹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4.5%포인트 내린 37%, 더불어민주당은 3.8%포인트가 오른 46.4%로 격차가 오차 범위 바뀐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과 관련해 이번 주에 발표가 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청장은 오늘 이번 주 신임 국수본부장이 발표되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온 만큼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청장은 또 내부 인사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신전심 아니겠냐면서 외부 인사보다는 내부 발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민주당 내홍 국면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았다는 전언을 놓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앞서 들으신 대로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전국 현안들 이것저것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3년 전에 이제 총선 앞두고 청와대에서 나오셔서 인터뷰하셨는데 그때 제가 별명 질문 드렸어요. 뭐 복심 질문도 있었고 지퍼맨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네. 국회 입성하시고도 지퍼맨 이 별명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제게 붙여준 별명이라 네. 그게 아직도 유효한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길게 그때도 사실 답변이 좀 짧으셔서 아쉬웠는데 오늘도 좀 길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님 종종 양산 내려가시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는데 최근에도 갔다 오신 건가요? 네, 시간이 나면 뭐 매주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짧으시네요.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전직 국가 원수 네. 뭐 대통령과의 만남 또는 내용들이 네. 부분적으로 비공식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만나신 분들이 다 생각하거나 또는 바라는 바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방향들이 좀 다른 거죠.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혹시 답변이 같으실 것 같긴 한데 최근의 논란들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의 생각을 좀 들으신 건 없으실까요? 최근에? 뭐 직접 들은 건 없고요. 박용진 의원이나 박지원 전 원장님 공이 네. 당을 걱정하시고 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다만 두 분 모두가 바라는 방향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고요. 특히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걱정, 나라 걱정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이 당의 민감한 상황과 결부시켜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었으면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논란 중에 하나가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의 전언인데 사실 뭐 그 말이 있었느냐 아니었냐는 문재인 전 대통령 혹은 박지원 전 원장만 알기 때문에 그걸 윤건영 의원에게 여쭤보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실제 그런 언급을 했을 것이다. 아니다 했더라도 굳이 전달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논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논란 자체가 우리 정치 발전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지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산 평산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시고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 좀 냅뒀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뒀으면 좋겠다. 잊혀지고 싶어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신데 두 분이 야권 인사 두 분이 일주일 차로 만나고 오셨는데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지금 윤건영 의원이 말씀을 들어보면 박용진 의원의 좀 분위기가 좀 맞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두 분의 발언 중에 어디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나라에 대한 걱정, 정치에 대한 걱정을 하셨고 그런 걱정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현안들과 결부되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지는 말았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는 거에 대해 경계하신다.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어기 때문에 조금 저도 전하는 자체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뭐 문 전 대통령의 꼬붕이냐 뭐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민 의원님이 전후 맥락이라든지 구체적 상황들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예. 아마 충실하게 뜻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지금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 시각까지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답변이 같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퇴임한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섭정 노릇을 하고 있다. 여당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당의 입장에 대한 생각? 여당은 좀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 동안 검찰이라든지 국정원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자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지금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데요. 수백 명이 조사를 받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부 여당이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끝마다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는데요. 자격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잘하겠다, 우린 이것을 해나가겠다, 미래를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당 내용으로 좀 질문 넘어가면 문 전 대통령이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발언을 또 연결해서 다시 이제 공세에 나서는 여권 인사들이 많은데요. 보면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이 한 발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부분이 확인돼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지금 논란에 대한 정리가 될 텐데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최근의 문심 논란은 본인이 자초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타의에는 언론도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근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목요일인데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떤 일이 무엇인가를 놓고도 또 설왕설래 의견이 분분한데 최근에 질서 있는 퇴진론도 있고 당 쇄신론, 뭐 당직 개편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거든요. 의원님은 이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의 대표로서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라고 하시는 당 대표의 말씀은 너무나 온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내년 총선이 사익과 공익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정권이 검사들을 위한 사익에 매몰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고장을 날려야 되는데 그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민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겠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 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탕평 인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인적 쇄신이 지금 당의 어떤 내용을 수습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의 어떤 당 대표의 책임론과 인적 쇄신 중에 만약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어떤 게 더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내년 총선의 열쇠는 혁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공이 혁신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직 개편이라는 것은 혁신의 과정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단하는 혁신, 보다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민심을 얻는 정당이 내년 총선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직접적인 질문인데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혁신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까지 포함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는 당내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네.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본질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을 위한 정당,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마음의 문을 열고 보다 충실하게 공론을 모아 간다면 전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무더기 이탈표 논란 이후 윤건영 의원은 처음 뵙기 때문에 자 무더기 이탈표 논란 이후 당 내용 사태에서 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까? 당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 발전해 나갈 것이냐의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 대한 문제 분석보다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정가에 문심도 소환됐지만 또 아마 윤 의원님은 좀 복잡한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인규 전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으로 다시 소환됐습니다. 책에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데 뭐 며칠 전에 출간했기 때문에 혹시 책을 접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책을 접하지는 못했는데요. 네. 저는 이인규 전 검사가 대단히 비겁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망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검찰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한국으로 들어와 온갖 거짓말을 노려넣는 것에 저는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대꾸한다면 그 책 광고만 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이인규 전 검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치 보복의 돌격대 역할을 했던 게 당시 정치 검찰들 아니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성도 부족한 판에 이제 와서 무엇이 잘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이제 와서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자, 이 책이 나온 이후 논란에서 두 가지 큰 줄기의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 책을 냈을까? 그럼 앞으로 지금 사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건인데 앞으로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은 어떻게 사실관계가 확인될까 이런 의문들을 저희들은 갖게 되거든요. 한 가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사실이었다는 주장이고 저도 아직 책을 안 봤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질문 자체가 또 한 가지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무능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정치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책으로 출간되는 내용이 법원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내용이 균형 있게 다뤄졌다라고 하면 뭐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기억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말 지독하게 정치 보복을 자행했고 그 맨 앞에 선두에 섰던 게 정치 검찰들 아니었습니까? 그 기록일 뿐입니다. 전혀 공정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은 기록일 뿐입니다. 저는 이인규 전 검사의 의도가 불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조차 검사 출신 그리고 장관도 검사 출신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136명이나 검사 출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혹시 이 양반이 정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도 하는데요.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말았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국민이 아니고 만만하게 보지 말았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인규 전 부장이 고소를 각오하고 썼다라는 입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입장과 궤를 같이 하거든요. 검사 왕국이 되니까 나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런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이인규 전 부장이 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불순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지금 뭐 보도자료 형태로 일부 언론에 알려진 내용 중에서도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일례로 당시 입회를 했던 전해철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논두렁 시계라는 것조차도 중수부장과의 티타임까지는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네. 우병우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 논두렁 시계가 처음 나왔다라는 겁니다. 선우가 뒤바뀐 거죠. 이처럼 이인규 전 검사의 책이라는 건 내용 자체가 거짓으로 저는 도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책에서 주장을 했고 이렇게 의원님 포함해서 옛 정부 인사들은 반박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앞으로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면 뭐 이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좀 규명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치적 논란과는 별도로. 제가 한 가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검사들이 자기가 수사한 내용, 특히 정치 검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사한 내용을 한참 지난 이후에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것이 공정하고 온당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 모를까. 정치검사의 일방적인 거짓 주장일 뿐입니다.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서글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정의 판단을 받지 않은 혐의에 대한 우려까지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한일 정상회담까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가가 뭐 극명하게 여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마침 또 문재인 정권 당시에 국정상황실장도 거치셨기 때문에 좀 이번 어떤 한일 정상회담 과정을 남다르게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해자인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북치고 장구치고 매달리면서 한 굴욕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므라이스가 무엇이라고 민족의 자존심까지 팔아버리는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몽땅 퍼주었다면 일본이 준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굴욕 외교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 그 자체가 외교의 목적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만나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방일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얻은 게 단 하나도 없는 굴욕 외교 그 자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주 60시간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오전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방금 대통령실에서도 주 60시간은 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적절치 않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도 없고 그 이상도 아니라는 입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가 지난해 학교폭력 정책 자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자체평가 보고서를 보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관련해 예방 문화를 정착하고 대처 실효성을 확보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었다면서 2등급인 우수평가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과 같은 사례에서처럼 가해 학생들의 소송전으로 피해 학생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이번 평가에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험생 수는 10년 전보다 감소했지만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모집 정원은 늘어 상위권 대학에 진입하기 더 쉬워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은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이 44만 7천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28% 줄었지만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모집 정원은 10년 사이 오히려 423명 늘어난 11,0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 주요 10개 대학으로 범위를 넓히면 모집 정원이 1,300여 명 늘어난 3만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 30대가 교육 기회는 이전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인식을 하면서도 명문대를 중심으로 한 학벌 차별은 심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1년 대학 서열화가 심화할 거라고 전망한 20대는 32.2%, 30대가 31.9%였고 10년 뒤인 2021년에는 각각 35.8%와 32.8%로 소폭 증가하면서 다른 세대에서는 감소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대학의 졸업장 여부에 따라 차별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답변은 20대에서 10년 사이에 58.4%에서 44%로 10%포인트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000원짜리 아침밥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학이 있는가 하면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저녁밥 제공을 축소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뻔한 학생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김다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교시도 시작하기 전인 아침 8시부터 대학생들이 식당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단돈 1,000원에 제공되는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원하는 반찬을 마음껏 골라 담아 먹을 수도 있고 간단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가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1,000원 학식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도 계속 1,000원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조금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입학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1,000원 학식을 먹었거든요. 월세, 학원비 등 안 오른 게 없는 요즘이지만 학식만큼은 가격이 저렴해 든든합니다. 19년도 때부터 계속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쭉 1,000원이었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학식은 계속 가격이 안 바뀌어서 좀 부담이 자취생의 입장으로서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재료비가 부쩍 올랐지만 졸업생들의 기부금 등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원래 높은 결식률을 보이고 있고 최소한 2,000원 가격을 유지해서 우리 학생들은 아침 한 끼라도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선배들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자 1,000원 아침밥을 판매하는 또 다른 대학교. 최근 총학생의 지원으로 공짜로 아침을 제공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나눠주기 시작한 식권 100장은 20분 만에 동났습니다. 행사 시작한 날부터 매일매일 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마침 오늘은 특히 더 공짜로 행사를 또 진행해 주신다고 하셔서 평소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을 안 먹는데도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학교에서 한다고 하니까 찾아와서 3일째 지금 먹고 있거든요. 두 대학 모두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학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모든 대학이 이런 건 아닙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선 인건비 상승으로 조리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식당 5곳 가운데 한 곳에서만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사실 학교에 남아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면 이제 비싼 돈 주고 나가서 먹어야 되니까 살짝 좀 학식이 오래 열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학식은 저렴하다는 게 오랜 인식입니다.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무시하지 못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전국 학교마다 학부모 총회가 한창인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학총룩, 학부모 총회 옷차림이 단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전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검색어에 학부모 총회라고 쓰면 연관 검색어에 복장, 의상, 옷차림, 가방 등등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나 학부모들의 고민이 묻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긴 터널을 지나 4년 만에 재개되는 대면 학부모 총회인데다 선생님과의 면담도 있다 보니 어떤 차림으로 가야 할지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 맘카페를 중심으로도 학총 패션 관련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학부모들은 서로 안 보는 듯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살펴본다며 학총룩에 대한 답글도 잇따랐습니다. 다만 이 학총에 참석하는 엄마들의 옷차림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떤 가방을 메고 어떤 액세서리를 할지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학부모 총회가 마치 부모의 재력을 과시하는 장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먼저 학부모 총회에 참석했던 누리꾼들 사이에선
각종 명품백에 구두까지 최소 700만 원 넘는 고가의 옷차림을 한 엄마들이 많았다며 부담감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잘 차려입고 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받아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강제성도 없고 불참한다고 불이익이 가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 이후 첫 대면으로 행사가 열리면서 기대와 부담이 섞여버린 학부모 총회. 집보다 더 긴 시간을 지내는 아이들의 공간을 둘러보고 1년의 학교 생활을 가늠해보며 담임 선생님과 다른 학부모들 간의 소통을 위한 자리인데요. 하지만 학총록 마케팅까지 등장할 정도로 과열되면서 애초의 취지는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가 세계 금융 불안의 중심에 서 있는 크레디트 스위스를 32억 달러 인수해 금융시장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미 금융권 구원투수로 나설 전망인 가운데 미국 상원은 재무부 등의 실리콘밸리 은행 감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UBS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여파로 위기에 빠진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했습니다. UBS는 인수 금액으로 10억 달러를 제안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를 거절해 32억 달러로 올려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이번 인수 지원을 위해 최대 1,0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 금융감독청은 이번 인수 타결 이후로 두 은행의 모든 사업 활동은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 협상 타결로 세계 증시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Well, if a deal is reached tonight per se, that's of course a key condition that markets will be stable tomorrow.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위기에 처한 금융권의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구원투수로 나설 전망입니다. 버핏 회장이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과 은행권 위기와 미국 지역은행 투자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버핏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최대 은행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자본 조달을 돕는 등 구원투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은 최근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 SVB와 시그니처 은행에 대해 조사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I'm calling for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the Fed. 워런 의원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경영진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들의 잘못된 경영은 입법부와 규제당국 실패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이렇게 금융시장은 일단은 한숨 돌렸지만 최근의 은행권 위기는 연준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엔 동결을 택하거나 올리더라도 이른바 베이비 스텝에 그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금융시장을 덮친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의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지나치게 빠른 금리 인상으로 신생 기술 기업이 입은 타격이 고스란히 은행으로 옮겨갔고 설상가상으로 실리콘밸리뱅크가 주로 투자한 채권 가치도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락가락하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역시 혼란을 키우며 연준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습니다. We can now say, I think, for the first time, that the disinflationary process has started. If the totality of the data were to indicate that faster tightening is warranted, we'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pace of rate hikes. And I stress that no decision has been made on this.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극단적인 긴축의 배경이 됐던 고물가는 조금씩이나마 잡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6% 올랐습니다. 여전히 가파른 오름세지만 지난 2021년 9월 이후론 가장 작은 상승폭이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하고도 부합을 했고 그래서 조금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러면은 이제 3월 이후로는 5%대로 확실하게 거의 진입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씩 둔화하는 물가 흐름 속에 은행의 줄 파산까지
연준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될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0.25%포인트, 이른바 베이비 스텝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려가 많아지게 되면은 조금 대차대조표상으로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은행에서 기대에 따라서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고, 추가적으로 뱅크런을 막아야 되는 공적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정기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다면 미국의 긴축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최근에 신용은행을 포함해 전 금융권에서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오히려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 금리 평균이 3%대까지 내려앉은 것과도 정반대 흐름인데 왜 그런 건지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금융권에서 돈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향하는 곳, 제2금융권으로 불리는 저축은행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거든요. 제가 만약에 5천만 원이 연봉이다 라고 하면 7천, 8천까지 주는데 요즘 5천만 원 연봉이다면 3천, 4천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난 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를 감당한다는 건데 최근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더 높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공시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16.28%로 전달보다 0.2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대출금리 인하 바람이 불고 있는 것과 정반대 움직임입니다. 반면 예금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평균 5%를 넘겼던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현재 3%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저축은행이 낮아지는 예금금리에도 대출금리를 올리는 건 지난해 출혈 경쟁을 벌인 영향이 큽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에서는 고금리 특판 상품이 경쟁적으로 나오면서 목돈을 넣으려는 사람들이 영업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여파로 조달금리가 올라 대출금리도 자연스레 오른 겁니다. 신용대출 상품도 대부분 고정금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만기가 한번 돌아와야 새로운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반영에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금리 상승에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제한돼 있어서 저축은행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대출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대출 상한 금리에 의해서 묶인 상태에서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출 상한 금리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높아지는 연체율 등에 대한 건전성 우려도 이어지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연초부터 예금금리를 내렸던 만큼 다음 달부턴 대출금리도 떨어지기 시작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올해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이번 달 17일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3개 단지 393개 가구 공급에 22,401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57대 1을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28개 단지 12,276가구 모집에 74,931명이 몰리면서 평균 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핵 타격을 모의해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터뜨리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 폭발 시 파괴력이 훨씬 더 커져서 피해가 확산되는데 우리 대도시를 상정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이틀에 걸쳐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고 딸 주에도 또 대동했습니다. 북한은 시험용 핵 전투부를 탑재한 전술 탄도미사일이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돼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동해상 목표 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중 폭발은 파괴력이 지상 폭발보다 훨씬 더 넓어져서 대도시 등에 더욱 위협적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공중 폭발은 파괴력을 최대화해서 피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800m 정도의 공중 폭발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100kg급의 파괴력을 상정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건물이 많은 대도심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핵폭탄을 높은 고도에서 터뜨리면 강력한 전자기파 EMP가 발생해 전자기기와 통신은 물론 최첨단 군사장비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이번 시험은 대량 살상 효과와 함께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험 발사를 지도하면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공격 태세를 완비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기에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공격 태세를 완비할 때라야 전쟁 억제의 중대한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며 특히 핵무력 건설의 중요 방향과 핵무력의 전쟁 준비에 나서는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밝혀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더 키웠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정찰위성, 정상각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수순으로 나아가며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북한의 훈련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의 연례적 방어적인 훈련에 대해 북한이 침략적인 전쟁 연습이라고 매도하고 적반하장식으로 핵무기를 거론하며 위협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위기를 조성한 원인과 책임은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은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 KCTC에서 처음으로 미군 대대급 부대가 참가하는 한미연합 KCTC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기존 무박 4일의 KCTC 훈련을 이번에는 공격과 방어를 각각 무박 3일씩 치르는 형태로 기간을 늘려 진행하며 실전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훈련에는 육군의 첨단 전력인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전투단의 차륜형 장갑차와 정찰 드론, 군단 특공팀,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무인 항공기 등 다양한 전력이 투입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요약하면 북한이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핵 타격을 가정한 전술 탄도미사일 상공폭발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핵 반격 가상 종합훈련에서 실제 전술핵 무기 발사 절차와 폭발 기술까지 검증에 성공했다는 게 북한 주장인데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단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상공폭발, 공중폭발에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차관님께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핵반격을 가정한 종합 전술 훈련으로 미사일에 모의 핵탄두를 달고 공중 폭파 시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동작 믿음성이 검증됐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의 계산된 행위다. 과장 행위일 수도 있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과잉 행위, 과장 행위 이런 것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네. 자신들의 핵 능력이 정말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저희가 정보당국에서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저렇게 전술핵 타투에 결국엔 기폭 실험을 했다는 건데 전술핵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북한이 단계적으로 공개해야 될 부분을 갑작스럽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100% 신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 왜 그런 과잉 행동을 하는 걸까요? 북한은 자신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보여주는 거죠. 1차적인 목적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도 있지만 북한 내부라고 봐요. 지금 김정은 정권이 북한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성과가 이러한 핵 능력 강화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선전하는 거죠. 북한 주민들에게. 네. 우리에게 대한 것은 결국 한국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다 하면서 겁을 주려는 모습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북한이 최근 들어서 늘 하던 행동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저러한 발사를 정보당국에서 면밀히 분석하면서 북한의 기만 행위라든가 또는 반기만 행위 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또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폭발 고도 800m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도를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800m 고도에서 폭발한 건 살상 능력을 강조하거나 서울 도심을 노렸다는 걸 좀 강조하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함으로써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저 800m라는 것은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핵폭탄을 폭발시킬 때 지상에서 폭발을 시키면 지상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산악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 그 폭발력이 확산되는 데 제한이 있죠. 예. 그래서 뭐 히로시마 원폭도 지상에서 500m 상공에서 폭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런 식으로 자신들의 능력이 구체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네. 이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북한이 2016년, 17년에 핵실험하고 ICBM 실험할 때 핵탄두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예. 장구처럼 생긴 뭐 수소폭탄이라고 했고 또 원형처럼 생긴 핵탄두를 공개하고 네. 핵실험을 하고 ICBM 실험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북한이 구체적인 전술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주장을 100%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과잉이라고 말씀하셨고 과잉 그런 행동에 과잉 대응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북한의 어떤 객관적인 능력은 좀 평가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핵 투발 수단, 발사 장소 다양화하면서 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뭐 기본 능력을 갖춘 건가요? 핵 전면전에 나설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장 핵무기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방당국에서는 네. 언젠가 임박할 수 있다. 그런 위기의식 그리고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면밀히 대응해서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시켜 나가야겠죠. 결국에는 독자적인 차원에서는 우리의 삼축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한미연합방위 태세 차원에서는 확장 억제 역량을 또 키워나가야 되고 미국과 협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또 발전시켜 나가야겠죠. 예, 그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랑 김주애가 함께 그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뭐 길이 제대로 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뭐 이동식 발사 차량, 지금 이 사진입니다.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아서 이동식 발사 차량이 진입하기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숲속에 있는 지하, 그 땅을 파서 거기에 매설해 놓은 어떤 발사관, 사일로에서 발사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정보당국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화면보다도요 발사 예. 초기에 화염이 V자로 나오는 것이 그러한 뭐 간접적인 증거다. 미국에서 뭐 이미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일로에서 발사하면 저렇게 V자로 연기가 나옵니다. 지금 저거보다 조금 전 단계 화면도 있는데요. 예. 사진도 공개된 바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자면입니다. 예. 왜냐면은 밑에 관에서 발사될 때 화염이 옆으로 새서 나오기 예. 때문에 V자 형태다.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북한이 일종의 기만행일 수도 있고 실제로 사일로를 여러 개 져서 자신들의 발사하는 그런 곳을 숨기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 핵 미사일은요 사일로에서 이동식 발사대로 옮겨오고 있어요. 지금 사일로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는 고정식 발사 그렇죠. 고정식이기 장치죠? 때문에 예. 위치만 파악된다면은 그것은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 바람직하지 않아서 네. 이동식 발사대로 옮겨오고 있는데 아무튼 북한이 저러한 사일로를 여러 곳에서 두고 우리가 탐지하기 어렵게 하는 것인가 또는 일부러 기만행위 차원에서 저렇게 했는가도 정보당국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그동안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든 뭐 화성 17형 같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모두 이동식 발사대를 선호해 왔는데 지금 발사 플랫폼과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저런 뭐 비단 사진뿐만 아니라 우리 네. 정보당국에서는 비행 궤적이라든가 여러 네. 가지를 함께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께서 기만행위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구별은 어떤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이제 계속해서 북한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야죠. 예.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사일로 방식이요. 포착만 되면 타겟이 되기 때문에 네. 미소 냉전기에 초기에 미사일은 사일로에서 발사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동식 발사대로 발전하는 단계를 사일로가 거쳤는데 더 전통적인 방식인가요? 그렇죠. 초기에. 그런데 이제 북한이 거꾸로 가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만이 아닌가도 저희가 봐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한다면은 저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여러 곳에 또 시설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탐지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할 텐데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시 정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 군이 더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보다 조속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한일 정상회담 열렸던 지난 16일에 화성 17형 ICBM 고각 발사하기도 했는데 지금 북한의 ICBM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북한은 그것도 뭐 완성됐다 이미 2017년에 이야기한 바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고체 기술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뭐 북한이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실각 발사를 한다든가 또는 고체 ICBM의 발사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김정은 국무위원장 곁에선 군복 차림의 인물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했습니다. 언론에선 모자이크맨 이렇게 모자이크맨이 누구냐 이렇게 좀 추측이 난무한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언론에서 나온 거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뭐 그 부대의 지휘관일 수도 있고 네. 또 그러한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 당국에서 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 저렇게 특정 인물을 모자이크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 의도가 무엇이냐에 궁금증이 많은 것 같은데 저렇게 모자이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북한 나름대로는 자신들의 계산,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얼굴을 의도적으로 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좀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훈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딸 김주혜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 북한군 훈련을 참관하는데 10살, 11살 된 그 딸을 데려오고 간다는 게 쉽게 이해는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소위 말하는 그 김시일과 백두혈통의 그러한 핵무기와 연계를 해서 인상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김주혜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느냐 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김정은 자체도 사실은 상당 기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후계 구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이른감이 있다. 다만 북한이 이런 핵 미사일을 김씨 일가하고 연계시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핵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국면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을 저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착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궁금한 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김주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공개석상에 등장하거든요. 좀 다른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 자체가 아버지 김정일과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라면 후계 구도의 가능성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과거 북한의 관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네. 지금 김주혜로 후계 구도가 결정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또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 내용, 그 지소미아 정상화에 관련된 질문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상화 발표 나오자마자 국방부에서 바로 실무 절차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절차 진행 중인 겁니까? 2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그 정상화 과정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우리 외교부에서 일본 외무성에게 이제 통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뭐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미 지난 금요일 날 밟았고요. 예. 앞으로 조속한 시기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네, 사실 지소미아 문제는 논란 초기에서부터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일본 정보 자산을 통해서 우리 군 정찰 능력이 그렇게 그다지 강화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과 우려가 있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다 냉철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지금 수준에서의 일본의 정찰력도 있을 것이고 5년 후 수준에서의 일본의 정찰력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소미아라는 것이 단지 그것을 체결함으로 해서 우리의 정보를 막 일본에 갖다 주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지소미아는요. 네. 상대국에게 받은 정보를 제3국에게 유출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협력의 기본이고 우리가 일본 말고도요. 많은 국가들과 그것을 체결한 거예요. 네. 그럼 실질적인 한일 간의 정보교류 협력은 양국의 필요성에 의해서 합의된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일본이 더 도움을 받냐 우리가 더 도움을 받냐
그것과 관련해서도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저희에게 있어서는 제가 앞서 감시 정찰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사일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든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북한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다 촘촘하게 그리고 위성이라는 게요. 계속 서 있지 않잖아요. 네.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기 때문에 다음 위성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가 북한의 행동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간격을 줄여나가야겠죠. 네. 우리가 국방 예산도 충분해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뭐 10분 단위, 20분 단위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도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의 자산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본도 정찰위성이 많다면 그 시간을 조금 더 간격을 줄여주고 촘촘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미사일 방어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네. 그런 국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소미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도요. 작년 11월에 푸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북한의 미사일, 핵미사일 정보를 갖다가 획득하는데 우리가 도움받을 부분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도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네. 한일 관계에서 보다 성과를 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안보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한편 또 야권에서는 이런 뭐 군사 협력뿐만 아니라 일본의 뭐 군사 대국화 혹은 평화법 무력화에 좀 우리 정부가 동조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리 정부가 동조하는 일이 없고요. 예.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뭐 일본이 사실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지금 당장 뭐 침략할 가능성은 뭐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주변국에서 군사력이 증강된다는 것은 우리가 국방이라는 차원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봐야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또 과장해서 뭐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한다. 그럴 일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충분히 튼튼하고요. 네. 국제 정세 측면에서도 지금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일본이 깨고서는 한국에 온다? 그런 식의 과장이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의 국방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오히려 지금은 앞서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이죠. 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억제해 나가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것이냐. 그것에 필요한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큰 틀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앞서 북한의 뭐 2017년 이전의 도발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네. 그때는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 대 한미일 중러까지 협력을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구도가 됐어요. 네. 그렇지만 2018년 이후에 뭐 좋은 의도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지금은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도 중러가 유보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전략 구도가 1대5가 아니라 자칫하면 3대3의 구도로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1대5의 구도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해나간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를 다시 우리 쪽으로 견인하는 외교적 행보, 군사적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보다 폭넓은 협력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말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일 관계에서 뭐 과거사 문제도 있고 또 수출 규제 문제 또 말씀하신 지소미아까지 워낙에 쟁점이다 보니 다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좀 우려가 있지만 차관님께서는 안보 협력 필요성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건 좀 문제라고 하시면서 냉철하게 보자라고 하시면서 북한 핵 위협 억제를 위한 협력을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놓친 질문이 있는데 어렵게 모셨으니까 자 김정은 위원장이 핵 공격 태세 완비를 거듭 천명했거든요. 자신감을 좀 내비쳤는데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북한이 과거 6차 핵실험까지의 방식으로 핵실험을 한다면 네.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술핵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전술핵 핵탄두 실험을 한다면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더 작은 규모의 핵탄두를
공개하고 그것을 갖다가 핵실험을 하면서 일정 규모의 폭발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 단계에서 뭐 기폭장치 실험이 성공했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핵실험은요 북한이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언제 할 것인가 보다도 그러한 기술적인 완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방부 신범철 차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을 놓고 야당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이 오늘 표결에 붙여집니다. 표결에서 제적 의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총리는 사퇴해야 하는데 야당이 표를 합치면 가결시킬 수 있지만 우파인 공화당이 불참하기로 해 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불신임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연금 개혁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나온 것으로 이후 대규모 시위와 파업 등 사회적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3연임 이후 평화의 여정 그 일환으로 보이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서 오늘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네, 우리 시간 오늘 저녁 모스크바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시 주석은 평화의 여정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나설 뜻을 내비쳤는데 미국 등 서방 세계는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러 정상의 재회를 앞두고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양국 매체에 나란히 기고문을 실었더라고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3기 첫 정상회교 일정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러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시 주석은 러시아 매체의 기고를 통해 10년 전 자신이 처음 국가주석에 취임한 뒤 가장 먼저 방문했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다. 이렇게 의미부여했습니다. 이어 3년임 직후에 이루어진 이번 러시아 방문을 평화의 여정으로 규정하며 우크라 전쟁 중재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해법은 없다며 모든 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방러를 평화 중재 외교로 포장하면서도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협상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화법으로 풀이됩니다. 푸틴도 인민일보 기고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균형 잡힌 입장과 평화 중재를 환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평화 협상을 중단한 건 러시아가 아니라면서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를 향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하라면서 러시아가 합병 선언한 점령 지역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협상 재개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네, 시진핑과 푸틴 모두 서방 세계 평화 협상 재개를 촉구한 셈인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 주석은 평화 중재 밑그림을 성사시키기 위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회담도 타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담판도 필요한데 미국은 시 주석과 통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지금 휴전하자는 건 사실상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승인 요구라며 중국의 평화 중재안을 깎아내렸습니다. 휴전 기간 러시아가 군을 재정비한 뒤 다시 공격해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산 탄약이 사용됐다는 보도 등 무기 지원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는데요. 평화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무기 지원을 중러 정상회담 의제에 올릴 거란 불신이 팽배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는 시 주석의 방러 일정 발표 당일인 지난 17일 전범 혐의로 푸틴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러시아도 곧바로 무효라고 반박했지만 시진핑이 말하는 평화 여정에 재를 뿌리기엔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마리우폴을 전격 방문한 것을 놓고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행보를 연상케 한다는 풍자가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80여 년 전인 1941년 12월 마리우폴을 방문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 안톤 헤라센코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마리우폴 방문 하루 뒤인 19일 트위터에 올린 흑백 사진입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군인들을 대동하고 기지를 시찰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마리우폴에서의 총통이란 설명과 함께 날짜도 적혀 있습니다. 전쟁사 웹사이트 워히스토리 온라인에 따르면 사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1년 12월 히틀러가 동부전선 마리우폴의 아미그룹 사우스 사령부를 방문한 당시 촬영됐습니다. 마리우폴은 1941년부터 1943년까지 나치의 옛 소련 점령 시기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나치의 침공으로 소련군과 민간인 2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헤라센코는 사진과 함께 또 다른 독재자도 마리우폴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가 어떤 끝을 맺었는지 알고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18일 마리우폴을 방문한 사진과 함께 편집돼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인권보호단체 KHPG도 홈페이지에 같은 사진을 올려 두 방문 모두 정치 선전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러시아가 야기한 파괴와 고통의 이미지들이 우연히 포착되는 것을 막고자 한밤중에 시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마리우폴에서는 지난해 3월 러시아군의 극장 폭격으로 최소 600명이 숨지는 등 남부에서 가장 참혹한 범죄가 저질러진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스위크는 나치의 마리우폴 점령 당시부터 80년이 흘렀지만 지난해 푸틴의 침공으로 도시는 다시 전쟁을 겪어야 했으며 주민 수천 명의 식량과 식수 등이 끊겼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와 함께 또 뺑소니 혐의로도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자신과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버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참전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 그리고 국제 군난 덕분에 키우가 해방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권법 위반은 제가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유튜버의 질문을 받자 갑자기 욕설하면서 촬영하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날려버립니다. 방금 저를 폭행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이 전 대위는 재판이 끝나고 법정 복도에서 채무 관련 의혹을 묻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A씨는 몇 달 전부터 이 전 대위가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해왔습니다. 이 전 대위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A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해왔는데 두 사람이 법원에서 만나 충돌한 겁니다. 폭행으로 보이는 행위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행 아니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석 달 만에 귀국한 뒤에는 경찰 조사에서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는 고의로 도주한 게 아니었다며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위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오는 24일 경찰에 출석을 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유아인 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배우 유아인 씨에게 금요일인 오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2년 동안 대마와 프로포폴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입니다.
경찰이 유아인 씨를 직접 부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올해 초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처방 빈도가 지나치게 잦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뢰를 받아 유아인 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5일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유아인 씨를 붙잡아 마약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프로포폴은 물론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등 무려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후 경찰은 유아인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이태원 집과 현재 사는 한남동 집, 그리고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강남구와 용산구 성형외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유아인 씨의 지인과 매니저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는데 여기서 마약 투약 관련 진술을 어느 정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의 존재 여부도 따져보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유아인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천만 영화배우, 충무로 흥행 보증수표였던 유아인 씨의 상습 마약 투약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모레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감점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앞서 구속된 직원들과 심사위원장은 다음 달 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와 전 씨가 폭로한 지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 정례 간담회에서 전 씨가 폭로한 지인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검증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전 씨가 SNS에 직접 마약을 투약한 거로 의심되는 영상을 올린 데 대해서도 현지 주재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노조를 차린 뒤 건설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설립한 노조는 단 한 명의 건설 노동자도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노조였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건설 현장. 이른 새벽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려는 건설 노동자들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막고 있습니다. 진천의 건설 현장에서는 시멘트 타설을 위해 들어가려는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이들은 조직폭력배 42살 A씨 등이 설립한 노조의 노조원들.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거나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원래비와 발정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갔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충북 지역 14개 건설 현장에서 8,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달마다 150만 원씩 해가지고 적게 끊어준 데는 몇 달 끊어준 데도 있고 어떨 때는 6개월 이상 끊어준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전부 다 저들한테 금품을 요구하죠. 이들이 설립한 노조는 단 한 명의 건설 노동자도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노조. 집회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모두 공사 현장에서 일하거나 정상적인 노조 활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집회 때마다 세를 과시하기 위해 지역 군소 노조와 협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해를 하다 보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사 일정이 늦춰지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래비 명목으로 그 현장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는 당연히 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A씨 등 3명을 특수공갈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앞으로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장치를 끊고 도망치면 실명이 공개됩니다. 기존에는 혐의 사실과 인상착의, 신체 특징, 성별, 나이 등만 공개됐는데 법무부는 도주자를 붙잡기 위해 국민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들을 출입시키고 침구와 욕실까지 갖춘 서울시내 불법 룸카페 4곳이 적발됐습니다. 시는 단속 효과가 이어질지 미지수라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창문이 없는 비좁고 밀폐된 방, 내부에 침구와 욕실까지 따로 갖췄습니다. 서울시가 열흘 동안의 계도를 마친 뒤 한 달 동안 시내 룸카페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업소 4곳을 적발했습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데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소가 2곳, 다른 2곳은 침구류와 욕실까지 비치해놓고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걸렸습니다. 이 업소는 관련법을 잘 준수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방별로 신분증 검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개의 방에서 청소년, 고등학생 2명이 있는 데를 적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관련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파악되는 서울 시내 전체 룸카페는 41곳. 모두 여가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 고용과 출입이 불가합니다. 단속기간 유해업소로 지정된 룸카페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단속 효과가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시는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보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충남 서천군 마서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서천군 마서면의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헬기 11대 등이 투입돼 불을 끄고 있지만 순간 최대의 풍속이 초속 9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인근 마을 주민 8명이 원산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시간 전에는 서천군 판교면의 또 다른 야산에서 불이 났는데 진화율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엔 부산 범천동 팔금산 정상 근처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 넉 대와 진화대원들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탄 면적은 330제곱미터로 추정되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어제 낮 경기 안산시 탄도항에서 갯벌 체험을 하다 실종된 70대 여성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과 소방은 연안 구조정 등 6척을 동원해 신고 접수 5시간 반 만에 A씨를 구조했지만 호흡과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경기 여주시 광주 원주고속도로 서울 방향을 달리던 캠핑카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 안에서 타는 냄새를 맡은 운전자가 졸음 쉼터에 차를 세우고 119에 신고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캠핑카 적재함 쪽에 있던 차량 배터리가 과충전돼 불이 났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표적조사를 멈추지 않으면 오는 23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 수급자 2,600여 명의 적정성 심사를 추진하자 반발에 나선 것으로 전장현 박경석 대표는 표적 수사를 멈추지 않으면 다시 지하철을 타겠다고 말했습니다. 만혼 현상이 심화하면서 40대 초반 신부가 20대 초반 신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지난해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1,949건으로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인 1,113건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혼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20대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갱년기,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우울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수면 장애가 계속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되겠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50대 여성은 폐경 이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더라도 깊게 못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 일상생활이 어렵고 우울감까지 커지자 수면장애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폐경되고 나서 좀 잠이 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꿈을 또 항상 많이 꾸니까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도 않고요. 우울감도 있어서 제가 생활하는 데도 좀 지장이 많았고요. 폐경이 지난 여성의 불규칙한 수면과 우울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이 평균 나이 65세인 폐경 이후 여성 1,197명을 조사했더니 취침과 기상 사이 딱 중간에 해당하는 시각이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심각한 우울증을 보일 위험이 72%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밤 12시에 잠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났다면 중간 시각이 3시 반으로 오전 2시와 4시 사이 범위에 들어가지만 너무 일찍 또는 늦게 자면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잠을 충분히 자더라도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우울증과 불안증을 보일 위험이 각각 68%와 62%씩 높았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기도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폐활량이 줄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불면증과 우울증 발생 위험을 키웁니다. 그러면 2시간 간격으로 렘수면이 생길 때 이제 호흡이 엉키거나 아니면 호흡 문제가 생기면은 렘수면일 때 더 많이 깨게 되겠죠. 그러면 꿈을 꾸는 사이에 깨게 되면 꿈이 더 선명하게 느껴져. 그리고 꿈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이게 악화되면 2차적인 우울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의식할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3주 이상 지속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받으면 원인이 심리적인 것인지 신체적인 것인지 파악해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면제 복용은 호흡을 억제할 수 있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에겐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찾아 안전하게 치료받아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법정 분쟁 도중 최근 숨진 사건과 관련해 만화계가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섰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계는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유사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또 제작업체가 작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해 검정고무신 캐릭터들을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트와이스가 새 미니 앨범 Ready to Be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2위에 올랐습니다. 트와이스는 미국에서 음반과 스트리밍 합계 판매량은 15만 3천 장을 기록했는데 걸그룹 기준으로 블랙핑크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처음으로 소집돼 훈련에 나섰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등 해외파는 내일부터 훈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대표팀 선수들이 하나둘 파주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들어옵니다. 팬들의 환영도 받고 사인도 해주고 기념 촬영도 같이 합니다. 늘 같은 공간이지만 촬영탑이 바뀐 만큼 긴장도 더 되고 기대도 큽니다. 많은 팬분들 앞에서 또 좋은 경기를 두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감독님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 선생님들이 추구하는 축구를 빨리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배우고 싶고 또 궁금하기 때문에 좀 오늘부터 되게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열심히 훈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선수들은 훈련 첫날 몸을 가볍게 풀었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등 해외파가 모두 합류한 뒤인 오는 수요일 울산으로 이동해 콜롬비아와의 첫 평가전을 준비합니다. 크리스만 감독은 벤투호의 전술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수들 개개인의 특징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고 자신만의 색깔의 축구는 점점 해가겠다는 것입니다. Step by step, I would like to put a little bit more of my influence on the team, and hopefully it's in a very, very positive way. 오용규 등과 치열한 공격수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조규성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타겟형이고 또 골 결정력이 너무 좋으셔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대표팀은 24일 콜롬비아와 다음 주 화요일인 28일에는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벤투호 주축 멤버로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색깔의 축구를 보여줄 것인지 그 첫걸음이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봄 배구로 불리는 프로배구 포스트 시즌이 모레 막을 올립니다. 15년 만에 정규리그 1위를 달성한 흥국생명은 배구 여제 김연경을 앞세워 네 번째 통합 우승에 도전합니다. 지난해 챔피언 대한항공은 3년 연속 통합 우승을 노립니다. 프로배구 포스트 시즌은 서울에서 열리는 3위 우리카드와 4위 한국전력의 준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로 시작합니다.
지난 대회 우승팀 미국이 쿠바의 완승을 거두고 WBC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미국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홈런 2개 포함 5타수 3안타 4타점을 기록한 트레이 터너의 활약을 앞세워 쿠바를 14대 2로 크게 이겼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멕시코전 승자와 오는 22일 오전 대회 우승을 다툽니다. 뉴질랜드 교포 데니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리브 골프 2023 시즌 2차 대회에서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데니리는 대회 마지막 날 루이 우스트히즌, 카를로스 오르티스 등과 치른 3차 연장전에서 7m가 넘는 그린박 버디 퍼트를 성공해 한국계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데니리는 개인전 우승 상금으로 400만 달러, 약 52억 원을 받았습니다. OK금융그룹이 외국인 선수가 포함된 럭비단을 창단했습니다. 초대 사령탑에는 일본 오사카 조선 고급학교 럭비부를 2년 연속 4강에 이끈 영화 60만 번의 트라이 주인공 오영길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오 감독은 우승이 목표라면서 한국의 럭비를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럭비협회 회장인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창단이 실업팀 활동 선수가 100명이 안 되는 한국 럭비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봄 기온이 더욱 완연해진다는 절기춘분입니다. 절기답게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겠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무려 8도나 웃돌겠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내일도 수도권과 충청,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의 하늘빛이 잔뜩 흐리겠고요. 제주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남해안에는 약하게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비 소식이 없는 내륙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5도, 대전도 5도, 광주와 창원은 9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9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1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2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또다시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